자, 3단원 함수와 경제, 함수와 경제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일단 여기는 고1을 수학 하에 있는 함수 파트 있지? 집합 명제 다음으로 있는 함수, 합성 함수, 역함수,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요 안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고1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세한 설명들은 좀 생략을 해가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자체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 함수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 함수의 종류, 고1 때 배웠던 거, 자, 1대1 함수 배웠었지?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 함수 배웠었고, 자, 수능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자, 그리고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 그리고 항등함수.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을 거야. 그렇지?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자, 이게 중요한 말이지, 오직 하나씩 대응이다. 그치? 자, 그렇게 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f, x에서 y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f가 여기서는 펑션이지. 이렇게. 자, 그리고 함수의 정의에서 집합 x를 f의 정의역, y를 f의 공역, 이 정도 알 거야. 자, 그리고 이 공역에 들어있는 원소에서 이 f라는 함수의 어떤 정의역 x의 값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떤 대응되어진 함수값이지, 함수값 전체 집합을, 자, f의 치역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 그래서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일 것이고, 자, 함수의 종류 1대1 함수라는 거, 단사함수라고도 하지. 단사함수. 자,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거 있었지? 자, 근데 이제 1대1 함수라는 말 표현보다는 수능을 위해서는 이런 수식, 이걸 중요하지? x1과 x2. 정역에 있는 어떤 서로 다른 원소 x1, x2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대응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였지? 자, 이렇게 될 때 함수 값도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은 전단사 함수라고도 불러. 전단사 함수. 자, 여기 1대1 함수, 1대1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지? 기억나니?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이건 이제 전사함수라 그래. 전사함수. 그래서 1대1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자, 1대1 대응 함수다 라고 불렀었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통 많이들 이해하고 있었지? x에서 y로 대응된 함수가 있을 때 원소가 1, 2, 3, 여기를 a, b, c, d라고 할까?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대응이 된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1대1 함수인 거지. 자, 근데 여기는 치역이 A, B, C이기 때문에 공역과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자, 이런 식으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 A, B, C가 공역인데, 치역 또한 A, B, C구나. 자, 이때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상황이지. 자, 이런 거를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우리는 공부했다. 그리고 상수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수로 대응이 되는 거지. 하나의 값으로 다 온전하게 대응이 되는 거를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고, 항등함수는 모든 x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했었지. 자, 그리고 두 함수가 이제 서로 같다라는 표현,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정역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두 함수가 이제 서로 같다. 자, 라는 것은 결국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까? 자, f라는 함수가 x제곱이고, 자,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x야. 자, 분명히 달라 보이지만 정역을 갖다가 x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잡아버리면 f-1을 하나, g-1을 하나, 둘 다 1로 같다는 얘기고, 1을 집어넣나, 자, 여기 g에다가도 1을 집어넣나 똑같이 1로 같지? 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그때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뭐, 그리고 뭐 밑에 표에 있는 거, 이거는 뭐, 정비례 함수, 뭐 1차 함수지. 반비례 함수, 뭐 유리 함수, 분수 함수고. 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한번 직접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예제 1번.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두 xy에 대하여 y가 x의 함수인 경우에는 이를 씌고 나타내고 아닌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자, 1번. 한 권에 2,000원 하는 책 x권의 y값 y. 자, y는 뭐 2000x다 라고 하면 되겠다. 뭐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괜찮지? 자, 소포의 무게 yg까지는 무게에 관계없이 우편 요금이 x1이다. 자, 이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함수가 아니야. 자, 뭐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 자, x, y 이렇게 있는데 뭐 소포의 무게가 뭐 yg까지는 그러면 뭐 y에 100g도 있을 수 있고 뭐 200g도 있을 수 있고 300g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걸 갖다가 제한을 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요금이 소포의 무게가 300g까지는 모두 다 요금이 뭐 100원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1달러가 1000원일 때 X달러의 값 Y1. 자, 이거는 뭐 Y는 1000X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 가보자. 뭐 선생님 너무 대충 설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이제 고1 수학의 기본이 부족하면은 이걸 경제 수학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고1 교재 수학하로 공부해야 맞지, 그지?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선생님은. 자, 문제 1번. 수도권 신도시 A와 B에 사는 시민들이 서울에 와서 구매하는 상품의 전체 구매량은 각 도시의 인구수에 정비례한다. 자, 정비례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수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서울시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을 따른대. 자, 그리고 서울시의 상품을 구매하는 B시의 시민들의 상품 구매량은 A시 시민들의 상품 전체 구매량의 절반이다. 자, 아래표에 X값을 구해라. 자, 이런 식인 거야. 뭐냐면 이 인구수에는 정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자, 그러니까 A하고 이제 B하고 이제 상품 구매량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A는 인구가 50만 명이잖아. 50만. 자, 이거 이제 정비한다는 얘기 이만큼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구매량은. 그리고 B는 뭐 X. 자, 근데 요 서울까지의 거리,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거리의 제곱은 나눠줘야 되는 거지. 반비례라는 건 나눠서. 자, 그리고 10제곱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자,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이 A 시민, 여기 A시 시민들의 상품 전체 구매량의 절반이다. 이 B가 절반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율로 얘기하면 2대1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곱해서 서로 같다고 놓으면은 X 값은 62,500 나올 거다. 자, 명이라고 쓰면 되겠다. 자, 이제 생산 함수라는 걸 이제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생산이 뭔지부터 한번 확인 좀 해볼게. 자,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뭐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뭐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뭐 증대시키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연주 활동하는 거, 배우가 뭐 드라마에 출연하는 거, 뭐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는 것 등 이게 생산의 범죄에 포함된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경제가 돌아가려면 결국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뭐 대표적인 생산 요소에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좀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어. 이렇게 의외로 간단하다. 자, 뭐 생산에 투입된 생산 요소와 생산된 산출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 관계가 있다.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식인 건데, 이 Q라는 것은 생산된 산출물의 양, 산출물의 양, 최종 결과지. 그리고 요 L이라는 거는 뭐 노동의 양이다라고 나와 있고, K는 자본의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 기업들마다 이제 투입되는 노동의 양,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인건이지 사람 수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자본 다 틀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 보면은 나와 있는데 예제 3번 같은 건 이제 이런 거야. 뭐 어떤 기업의 생산 함수가
Q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어떤 자본의 양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 우리 이제 고1 때 이런 거 도형이동 같은 거 하면서 이런 거 봤지? 뭐 fx, y는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식이 뭐 일반적으로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때로는 원방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어떤 일반적인 형태인 거고. 자,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이제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함수라고 하면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차함수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x의 값에 따라서 그냥 y 값 하나만 결정되는 거였었는데, 자, 얘는 이제 변수가 l도 있고 k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뭐 변수가 이제 두 개 있다. 그래서 뭐 이변수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경제에서는. 자, 근데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뭐 문제들 보니까 변수는 하나는 변수를 고정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투입되는 자본 뭐 이거를 고정시키는 거를 갖다가 요 위에다 이제 바 표시하는 거 있지?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고정되는 것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뭐 고정된 자본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자, Q는 FL 자,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어느 공장의 자본금이 뭐 고정되어 있대 100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때는 고정된 자본 K니까 이때는 이 Q라는 산출물의 양, 생산량이야. 생산량은 그냥 변수 L만의 함수가 된다. 노동의 양으로서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리고 또한 생산을 위해 사용된 생산 요소의 가치를 비용이라고 한다. 뭐 생산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을 고정비용이라고 하며, 생산량에 따라서 변하는 비용을 가변비용이라고 한다. 자,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들어줬지? 뭐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 택시 운전 자격증이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갖다가 따려면 일단 뭐 기본 어떤 고정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취득비라는 고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택시기사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값이 들어갈 텐데, 이제 그때그때 변한다라는 얘기거든. 가변 비용이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그지? 어떨 때는 운행을 많이 하면 기름 휘발유를 값을 많이 지불해야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합친 거를 총 비용이라고 한다. 자, 총 비용은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변화한다. 뭐 당연한 소리지, 그치? 생산을 많이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C는 FQ다. 생산량과 총 비용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자, 이것도 뭐 관계식이 문제마다 이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C는 FQ다라는 거를 생산량에 따른 총 비용이다. 그래서 비용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을 뭐 이윤이라고 한다. 뭐 그렇지? 휘발유 아까 택시 운전해서 손님들 돈을 벌었지만 그게 들어가는 휘발유 값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줘야 그게 이윤이 되는 거니까. 자, 예제 예부 한번 풀어볼까? 자, 다음 표는 우유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낸 표이다. 우유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때 이윤을 나타내기 위한 우유 생산량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윤을 나타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아까 이윤이라는 거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뺀다 그랬잖아, 그지? 자, 일단 그러면 총 수입을 한번 볼까? 여기다 쓸게. 총 수입. 자, 여기 빵 개면 빵원이고, 저기 단위가 만 개야. 자, 생산량이 1만 개일 때는 뭐 300 곱하기 1만. 자, 1만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2만 개일 때는 300 곱하기 2만 이런 식이지? 300 곱하기 3만, 300 곱하기 4만, 300 곱하기 5만 이런 식인 거야. 이게 총 수입이 될 것이고, 자, 그때그때마다 들어가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친 게 총 비용이라고 그랬지? 자, 요것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이윤이 나야 된다라는 거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양수가 돼야 우리는 이게 이윤이 남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뭐 안 되지? 부동으로 할까?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 수입이 더 커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돼, 총 비용보다. 그래야 이윤이 나는 거야.
자, 여기는 같으니까 안 되고 1만 개 생산했을 때는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총 수입이 600이니까 여기 400 크네. 자, 이때가 바로 이윤이 나오는 거야. 900 크고 1200 크고 1500이니까 얘는 작고 1800 여기 작네.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뭐야?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윤이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만 개 이상 4만 개 이하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예제 3번. 아까 소개해줬던 그 공식이지. 이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때 문제마다, 뭐 기업마다 다 생산함수는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주어진 거에, 제시된 거에다가 적당히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생산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10 루트 L 루트 K. 이 L이라는 게 아까 노동의 양이었고, K가 자본의 양이라고. 그러면 K가 10에서 고정된다. 그러면 K에다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때 생산함수라는 거는, 자, Q는, 자, 여기서 10 곱하기 루트 L 곱하기 루트 10. 자,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상수 앞에다가 10 루트 10 루트 L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뭐,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고. 자, 2번. K가 10에서 고정이고, 근로자를 한 명만 고용할 때, 이 근로자, 이게 이제 노동의 양이 되는 거야. L. L에다가 1 집어넣어서 그때 계산해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10 루트 10, L에 1이면 루트 1에 1이니까, 자,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A와 B라는 두 사람이 책상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기로 하였다. 자, 투입된 노동시간이 L. 그러니까 이제 이 L이라는 게 그 노동의 양이라고 했었잖아. 이게 때로는 어쨌든 뭐 근로자, 사람 수일 때도 있고, 노동력. 그래서 아니면 뭐 노동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자, 노동시간을 L이라고 할 때 이때는 그러면 L시간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이들의 생산함수는 Q는 루트 L이다. 그러니까 이 생산함수라는 거는 변수가 이 L하고 노동의 양과 K로서 만들어준 함수가 생산함수가 되는 거고, 자, 임금이 1시간당 12,000원인데 또 두 사람은 또한 25만 원을 주고 생산 설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돈은 생산 설비를 돌려주어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이거는 고정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한번 들어가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니까. 자, 이때 이 책상의 비용 함수를 구해라. 아까 비용 함수 C라고 하는 거는 뭐 Q, 생산량, Q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였기 때문에 Q라는 변수를 써서 나타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고정비용 써야지. 비용은 25만원에다가 플러스, 자, 노동시간이 L시간이니까 1시간에 12,000원이면 12,000L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L이라는 거는 뭐 Q로서 나타내야 된다고. 자, 그래서 Q의 제곱이 L이란 말이야. 생산량 Q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식이. 그게 비용 함수야. 그래서 25만 플러스 12,000 L 대신에 Q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바로 비용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아마 여기가 뭐 용어 같은 것들이 낯설어, 그지? 생소하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고 뭐 친해져야지 뭐, 안 그래? 그지? 용어 같은 것들 뭐 우리 확통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뭐 확률, 질량함수, 이항분포, 정규분포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친숙하지가 않았냐. 근데 하다 보면 좀 친해지다 보면 또 쉽잖아,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에어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0만원. 한 업체에서 하루 에어컨 생산량 X에 대한 총 생산 비용을 Y라고 하자. 자, 그때 Y를 fx. 자, X만큼 생산했으면 뭐 X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Y는 뭐 100만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루에 10대 에어컨을 제작하기 위한 총 생산 비용 얼마인가? 1000만원이지, 1000만원. 100만원에다가 10개 생산했으니까 1000만원.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만 어렵지, 뭐 간단해. 자, 그다음 문제 3번. 어느 기업의 생산량이 0일 때에 총 비용이 20만원이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 생산량이 0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생산 안 했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고정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비용. 자, 그리고 생산량이 10단일 때 총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 자, 그때 10단위를 생산할 때 가변 비용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100만원에서 고정비용 20만원 제외한 거 80이지? 자, 이게 이제 바로 가변 비용이 되는 거야. 80만원.
자,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및 효용 함수. 자, 여기, 자, 이 파트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이제 어떤 경제학적인 함수인데, 경제학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거든. 우리가 뭐, 당장 뭐 성적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마 공부를 해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자, 수요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자,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따라서 수요 함수란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뭐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지? 사기는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욕구를 갖다가 의미하는 게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뭐 사기 쉬우니까 더 살 수 있는 거고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욕구는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제품의 가격이다. 자, 여기 보면 수요 함수 시기 QD는 뭐 DP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D라는 게 앞에 보면 우리가 생산량 이 Q라는 게 용어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 것 같아. 이 D라는 것은 그 수요 영어지 디맨드 약자 쓴 거고 디맨드. 요 P라는 거는 가격이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함수 수요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가격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P는 가격 프라이스겠지. 자, 그래서 수요 함수는 아래에 그린 것 같이 점점 감소하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곡선 자체가 우하향 곡선 이렇게 나와 있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뭐 특수한 것도 있겠지. 그지? 뭐 가격이 뭐 비싸더라도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공연 같아 한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도 살 거 아니야. 수요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클 테니까. 이제 뭐 특수한 경우도 있을 건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하향 곡선 반비례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은 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공급 함수는 그 물품의 가격, 뭐 다른 물품의 가격,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수준 등 뭐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자, 여기도 마치 수요 함수처럼 똑같이 제품의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제품의 가격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식이 나와 있는데 QS. 자, 이것도 S라는 거는 이제 구분 짓는 거지. 그러니까 다 Q를 쓰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공급 함수다. 그래서 서플라이지 공급. 서플라이. 자, 그래서 QS는 뭐 SP다. 이렇게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를 공급 함수라고 하고, 이 공급 얘 같은 경우 이제 모양 자체가 우상향 곡선이잖아. 우상향 곡선.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 자, 공급 함수는 아래와 그림과 같이 점점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해를 돕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급 함수가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뭐 대표적인 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겠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 게 지하철 노선이 많이 연장이 된다. 그지? 그래서 뭐 어디 무슨 역이 추가로 이제 생기게 되면 그 지역 인근 아파트 가격들이 어때? 그지?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당연히 건설 업체 같은 데서 그 아파트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더 지으려고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커지겠지. 자,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예제 5번. 어느 농산품의 수요 함수는 자, 이렇게 정해졌다. 자,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상승하면 수요가 없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요 수요 함수값이 0이란 얘기야. 0. 그래서 P가 16일 때 수요가 0이 돼서 수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요 함수의 정의역이 자, 이거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하지. 자, 열린 구간 이거는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0보다 큰 양의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도록 수요 함수를 다시 정하고 치역을 구하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P분의 48-3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P가 16일 때가 0이니까 그럼 16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이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수요함수 자체는 수요량 어떤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를 모든 실수에 정의를 못하기 때문에 정의를 다시 해라 라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자, dp 자, 수요함수는 나눠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1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16일 때 0인 거니까 16 넘어가서는 그냥 다 수요량을 0이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0보다 크고 16보다 작을 때는 자, 요 함수 그대로 P분의 48-3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양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지. 아, 여기서 이제 X가 아니라 P라고 써야지. 그지? P라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어느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1400-2P이고, 그 다음 이제 공급 함수는 200 더하기 4P이다. 자,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 P를 150만원으로 규제했다. 이건 이제 P를 150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수요량과 공급량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마다 이렇게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수요량은 D150이잖아.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 곱하기 150 300배 해갖고 1100일 것이고 뭐 단위는 만원이라고 했네. 자, 그 다음에 공급 양을 구하면 자 S 150이지. 자, 그러면 200 더하기 4 곱하기 150이니까 600인가? 800만원이 바로 공급량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효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옆에 이제 떡볶이 그림 선생님이 예시를 들려고 하나 넣어놨어. 자, 효용이란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높은 효용은 낮은 효용보다 큰 수로 표시된다. 즉, 효용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얻는 만족이나 이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자, 영화에 대한 평가를 별 1개에서 5개까지 부여하거나 뭐 만족도를 1부터 10까지 척도로 나타내는 것 등, 자, 이건 예시지. 효용을 수로 나타낸 예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값.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뭐, 사람마다, 그지? 사람마다 느끼는 효용들은 다 틀리지. 느끼는 효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제 떡볶이집 가가지고 뭐 떡볶이만 정말 좋아해갖고 뭐 다른 거 안 시키고 떡볶이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 사람은 떡볶이만 계속 많이 먹어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떡볶이 먹다 보면 순대도 먹고 싶고, 순대 먹다 보면 튀김도 먹고 싶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골고루 시켜서 먹는단 말이야, 그치? 다들 뭐 비슷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떡볶이 같은 경우가 1인분에 3,000원인가 그랬어. 오늘 먹고 왔는데. 이 순대도 1인분에 3,000원이야. 그 다음 튀김은 1인분에 2,000원 받더라고. 오뎅은 3개에 2,000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걸 다 1인분씩 해가지고 먹으면 다 합치면 얼마냐? 이게 10,000원이잖아. 근데 10,000원어치 먹고 나서 과연 내가 이 먹고 나서 만족을 느낄까? 아마 배 터질 거고, 그지? 약간 물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세트야. 이거를 좀 양을 좀 줄여가지고 이게 얼마더라?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4,000원인가? 4,500원인가 였고, 그새 까먹었어, 선생님이. 그리고 이 오뎅, 이거는 이제 따로 시킨 거지, 2,000원. 그래서, 6,500원으로 지금 어떤 만원에, 내가 만원을 내고 먹어야 될 상품을 갖다가 6,500원 주고,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족한 거지. 배도 불렀고, 물리지도 않았고,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뭐 떡볶이집 장사하는 어떤 사장님도 이런 어떤 사람들의 먹는 어떤 심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갖고 이런 어떤 세트 메뉴 이런 걸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런 어떤 효용이 다 나타나는 현상이지. 자, 총 효용이란 일정 기간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함으로 인해 얻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을 의미한다. 총 효용과 제품 소비량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 관계가 있다. 자, 이 U가 유틸리티야, 유틸리티. 여기 이제 약자고,
그러니까 이제 Q라는 어떤 소비량,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가 뭐 어떤 재화나 서비스, 재화, 뭐 서비스를 이제 소비하면서 그때 느끼는 어떤 만족도가 있겠지? 만족도.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함수 관계야. 자, 이것도 뭐 그때그때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 제시가 될 거다. 자, 이때 U를 FQ를 효용 함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효용 함수는 제품의 소비량이 커짐에 따라서 일정한 시점까지는 효용이 증가하는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날은 뭐 피자가 미치게 먹고 싶어서 피자를 먹으려고 뭐 뷔페집을 갔어요. 피자 뷔페 가가지고 처음에 피자를 먹을 때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만족도가 어때? 오, 맛있어. 먹어. 근데 또 하나 먹었어? 또 맛있어. 또 하나 먹었어? 맛있어. 근데 먹다 보면 어때? 배가 부르니까 만족도가 처음에 올라가는 만족도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모양 자체가 무리함수, 꼭 반대식 그런 건 아닌데, 무리함수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뭐, 루트 Q 이런 식으로 이제 효용함수가 문제에 제시가 많이 된다. 뭐, 로그 함수로도 표현이 돼. 로그 함수. 로그 함수 모양도 어쨌든 점점점 이런 식으로 증가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니까 뭐 아까 이제 떡볶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뭐, 내 돈이 뭐 10,000원이 있다고 해서 10,000원어치를 갖다가 다 먹는 것보다는, 그지? 최대한, 적은 돈으로 그 10,000원의 비용을 만큼, 10,000원의 비용을 줘서 먹어야 되는 그만큼 이상의 어떤, 만족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진 돈,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제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이 금액을 이제 예산 제약이라 그래.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출해야 되는 그 지출액이 이제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산 제약을 가지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얼마큼이나 내가 최대 효용을 갖다가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좀 나타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효용이 높다고 해서 또 그게 또 가치를 갖다가 그 어떤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거든, 반드시. 그러니까 뭐, 자,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담 스미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아담 스미스의 뭐, 가치의 뭐, 역설? 자, 이런 내용이 있어. 뭐, 스미스의 역설이라고 해. 스미스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1700년대 이제 경제학자야, 철학자이기도 하고,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아담 스미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 보이지 않는 손. 뭐 시장에 어떤 정부나 어떤 통제 이런 거 없어도 자기 통제적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뭐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얘기지. 그래서 뭐 자기 이익을 뭐 추구하는 열정과 뭐 행위 자체가 사회 전체의 뭐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자, 요 보이지 않는 손이지. 자, 근데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이제 가치 역설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 물하고 이제 다이아몬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때? 물이라는 거 어때? 뭐 일상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 그치? 이 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뭐 효용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커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없어도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은 없거든. 그치? 근데 하지만 이 물이라는 건 어때? 가격이 어떻게? 다이아몬드에 비해서는 한참 싸고, 가격은 다이아몬드는 한참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모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걸 결국은 해결을 보진 못했어. 경제학적으로. 자, 근데 이제 나중에 후세에 한계 효용 학파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갖다 언급한 게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자, 상품의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 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나타낸 것을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한계효용이란 소비량의 변화량분의 효용의 변화량,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아까 뭐 선생님이 이제 피자 뷔페 얘기도 했지만 많이 먹다 보면은 이 물리니까는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게 이제 한계효용의 이제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해.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날 때 한계 효용이 점차 작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요 물이라는 것도 그지? 우리는 매번 물이라는 거는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계 효용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뭐 항상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희소성이 높은 거니까 그만큼 한계 효용에 맞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본 게 나중에 이제 한계 효용 학파가 주장했던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표에 뭐 더운 여름날 마신 음료수에 대한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음료수를 갖다가 하나도 안 먹었을 때는 0일 때는 총 효용이 0이고 근데 한 잔 먹었을 때는 처음에 이제 갈증 났으니까 뭐 만족도가 그만큼 올라간 거지.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가 1을 얘기하는 거. 한계 효용이라는 거는 이 경제에서는 이 한계라는 게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계의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이나 늘어나느냐 어떤 비율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수투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평균 변화율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아. 그래서 1 늘어났을 때 효용이 9만큼 증가했으니까 한계 효용은 9인 거야 처음에는. 근데 또 1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얼마큼? 8 늘어났지? 그러니까 첫 잔 마실 때보다 두 번째 잔 마실 때가 좀 더 한계 효용이 낮아진 거지.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지. 또 하나 늘어났을 때는 7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점점 한계 효용이 작아지는 현상을 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네. 자, 여기 밑에는 총 효용 곡선과 한계 효용 곡선을 이제 보기 좋게 나타내 준 거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일정한 지출액으로 총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를 합리적인 소비라고 한다. 이런어치 한계 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비할 때 소비자는 가장 큰 효용을 얻게 돼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현상이다. 자, 이 아까 한계 효용 체감 법칙 이걸 갖다가 독일 경제학자거든. 이제 고센이라는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 고센의 제1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이게 고센의 제2법칙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선생님이 조사를 했어. 자, 근데 이게 아마 좀 내용이 좀 어려울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자,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어느 날 뭐 베스킨라빈스 콘 있지? 자, 이거 하고 그 다음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 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베스킨라빈스 콘이라는 거는 한 개 먹을 때 이제 한 개 이제 가격은 1,000원이고 1,000원이고 뭐 선생님 개인적인 어떤 만족도라고 한다면 베스킨라빈스 콘 하나 먹었을 때 어떤 만족도가 효용이 뭐 150이다라는 효용을 준다라고 할게.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한 개 먹었을 때 뭐 2,000이라는 효용을 준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이 효용의 크기만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갖다가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근데 가격이라는 것도 있잖아. 한 개에 1,000원이야 아이스크림 콘은. 근데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는 거는 뭐 2만원이라고 해보자 한 개에. 그러면 가격 대비로 따지면은 이게 1원어치 한계 효용이 서로 같도록 소비한다 이 말 뜻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1,000원에 대한 150에 대한 어떤 효용을 갖다 따지면 뭐 1,000분의 150 이렇게 나누면 이게 바로 1원에 대한 효용의 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100분의 15 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약분 안 할게. 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는 1원에 대한 효용을 따지면 20,000분의 2,000이니까 그럼 이것도 따지면 100분의 1 이렇게 되잖아. 100분의 10이지. 100분의 1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원당 나한테 주는 어떤 효용의 크기로 따졌을 때는 베스킨라빈스 콘이 좀 더 가격 대비 보통 가성비라고 하지. 가성비 그지?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어떤 내가 소비하려고 하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뭐 두 가지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이 효용을 갖다가 극대화를 해야 이게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 아까 요 두 가지 예를 든 거야. 그래서 뭐 한계 효용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베스킨라빈스 콘이라는 게 이제 X라는 뭐 재화라고 하고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이제 Y 재화라고 한다면, 그지? 이렇게 두 가지 재화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라는 재화의 한 개의 효용을 재화의 크기로 나눈 거랑, 그 다음에 Y라는 재화를, Y라는 재화의 한 개의 효용이 있겠지? 그 한 개의 효용을 또 그 재화의 크기로 나눈 거를, 이게 이제 같게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원어치 한 개 효용이 서로 같도록, 이게 1원어치 한 개 효용이거든? 그지? 1원어치 한 개 효용이야. 이렇게. 뭐 글씨가 개판이네. 선생님이. 1원어치 한 개 효용이다. 자, 아마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자, 여기 뒤에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 자, 예제 6번 한번 볼게. 자, 두 가지 재화가 있지. 영희의 과자와 사탕 소비량에 대한 이제 한계 효용을 나타낸다. 자, 두 가지 제어가 있는 거야. X라는 제어가 있고 또 Y라는 이렇게 제어가 있는데, 자, 소비량을 하나씩 둘 셋 이렇게 늘려날 때마다 이 과자와 사탕의 한계 효용이라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었지. 이게 사탕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어. 자, 과자와 사탕의 소비량에 대한 총 효용을 구하여라. 총 효용이라는 거는 전체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걸 갖다가 한번 써볼까? 자, 여기다가 써볼게. 총 효용을. 자, 여기다가는 과자의 총 효용을 써볼게. 자, 여기다가는 사탕의 총 효용을 한번 써보자. 선생님, 왜 이렇게 효용을 못 쓰니? 글씨를. 효용. 이렇게. 자, 소비량이 0일 때는 지금, 자, 0에서 한 단위, 한 개를 소비했을 때 한 개 효용이 16이라는 얘기는 그 16만큼의 효용이 증가한 거니까, 그지? 최초는 0이었다가 여기는 16만큼 늘어난 거야. 자, 누적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또 한 단위 올라갔을 때는 한 개 효용이 8만큼 커졌다는 얘기는 그때 효용이 8만큼 증가한 거니까, 두 개 소비했을 때는 총 효용이라는 거는 8 늘려서 24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또 3 늘었을 때는 4다. 그러면 4를 더한 28. 또 그 다음에 한 단위 올랐을 때 한 개 효용이 2란 얘기는 여기에다가 2를 더한 3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이니까 31. 자, 이게 이제 총 효용을 나타내 준 거야. 과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비할 때마다. 자, 사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0개 소비했을 때는 0일 것이고, 자, 한 개 소비했을 때는 5만큼 한 개 효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총 효용이 5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4란 얘기는 9. 이런 식으로 3일 때는 12. 자,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총 효용의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 자, 이게 바로 과자와 사탕의 소비량에 대한 총 효용이 되는 거야. 자, 2번 과자와 사탕 한 개의 가격이 각각 100원이라고 할 때 500원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과자와 사탕을 각각 몇 개씩 소비해야 하는지 결정하여라. 자, 밑에 이제 이 풀이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 것이, 일단 500원이니까, 그지? 500원이니까 뭐 과자와 사탕을 갖다 둘 다 5개씩 소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과자를 5개 소비했을 때는 사탕은 빵 개인 거고, 과자 4개 했을 때는 사탕 1개인 거고, 이런 식이지. 자, 그때 아까 총 효용 구한 걸 갖다가 보고 비교를 해보면, 과자만 5개 먹었다고 하면은 과자 5개가 주는 총 효용의 크기는 30일이니까 나에게 30일이라는 만큼의 어떤 만족도를 준다라는 거고, 과자를 4개 소비하고 사탕을 1개 소비했어? 그러면 과자 4개가 주는 거 30, 사탕 1개가 주는 효용의 크기는 5니까 35만큼의 만족도를 준다라는 거고, 과자 3개와 사탕 2개 소비했다? 그러면 28과 9의 만족의 크기지. 그러면 37만큼의 효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만족도가. 이런 식으로 또 과자 2개, 사탕 3개 하면 36. 자, 이런 식으로 사탕을 갖다가 늘리게 되면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크다라는 요 37이라는 것이 어때? 총 효용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이 37이라는 게 가장 나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라는 거야. 과자 3개, 사탕 2개를 사는 거를. 근데 이때 이거는 과자와 사탕이 가격이
100원으로 똑같거든. 아까 가격이 다를 수도 있었잖아, 그지? 가격이 다를 때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아마 근데 요 문제에서는 가격이 똑같이 주어진 게, 가격이 달라버리면 너무나 힘들어져. 계산이 복잡할 거야, 아마도.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여기 뒤에 연수 문제나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 가격이 다른 경우, 두 가지 재화가 가격이 다를 때 어떤 합리적인 소비를 묻는 문제가 있는가 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가격이 같다라는 문제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자, 1원어치 한계효용이라는 거는 아까 한계효용을 가격을 나눠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과자를 3개 소비했을 때 한계효용이 4였어. 그리고 사탕을 갖다가 2개를 소비했을 때가 한계효용이 4였거든.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같잖아. 그게 과자를 3개 소비했을 때 1원어치 한계효용은 그 4를 갖다가 100으로 나눠준 거, 또 사탕 2개를 소비했을 때 1원어치 한계효용도 역시 4를 100으로 나눠준 거, 이게 이제 같아진다라는 거야. 그게 같을 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리고 한편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소득이 주는 효용을 기대효용이라고 하며 EU라 표시한다. 자, 그 다음 이는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이 가져오게 될 소득의 효용에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확률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이따 문제 보면 문제 풀면서 좀 더 이해를 도울 건데, 자, 또한 기대소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득의 크기로 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얻는 소득의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살짝 이런 느낌이야. 우리 이제 통계에서 기대값 한 적 있지? 기대값. 그래서 EX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거, 변수 X1, X2, X3, 확률 P1, P2, P3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때 갖는 평균 EX라는 거를 X1, P1, X2, P3, P2, X3, P3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던 거 기억나니? 자, 이게 이제 요 기대 효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 변수 자체가 여기서는 효용으로 갖다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EU, E가 여기에 나오는 E랑 똑같은 거야. 자, 예제 7번 보자. 어떤 학생이 용돈을 Q1, 효용을 U라고 할 때 용돈의 X에 대한 효용을 U는 루트 Q라고 하자. 자, 현재 용돈 1000원을 갖고 있는데 이 학생이 앞면이 나오면은 6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은 100원을 있는데, 자, 그런 동전 던질 게임에 참여했는데 다음 물음이 답하여라. 자, 게임을 한 후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와 뒷면이 나올 때의 용돈의 액수와 효용을 각각 구하라. 그러니까 이 U가 루트 Q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 Q가 여기서는 용돈이야. 루트를 씌워서 그때 효용의 크기를 갖다 정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존 1000원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600원을 갖다 받는 거니까 앞면 나왔을 때는 1600원이 되는 거지, 용돈이. 자, 그때 U라는 거는 뭐야? 루트 1600. 이게 40이잖아. 이게 바로 효용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뒷면이 나왔을 때는 1000원에다가 이때는 100원을 잊는다고 했으니까 100원을 빼야 되겠지. 용돈의 크기가 900원이 되는 거지. 자, 그때 또 효용이라는 거는 루트 900으로서 30이다 라는 거야. 자, 이때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이 이 학생이 주는 기대 효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30과 이 4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수, 아까 얘기했던 자, 요런 개념이야. 기대값 구하듯이 하면 된다. 자, 그래서 30 여기다 쓰면 40이지. 4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 40이라는 효용을 갖다 얻을 수 있고, 자, 또는이야. 또는 더하기 또 2분의 1 확률로 30이라는 효용을 얻는 거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20 더하기 15. 평균적으로 35라는 기대 효용을 갖다 얻을 수 있구나. 35라는 만족도를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효용함수 U가 루트 Q인 어떤 운전자의 사고 확률은 0.4이다. 그러니까 사고 확률이 0.4란 얘기는 사고가 안 날 확률은 0.6이란 얘기지.
자, 사고가 없을 때 자동차의 가치는 1024만원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가치가 100만원이 된다. 자, 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료를 295만원 지불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보상으로 679만원을 받는다. 자, 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 결정하여라. 그러니까 이 효용을 갖다가 기대 효용을 갖다가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일단은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를 먼저 보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고가 없으면은 자동차 가치는 이거니까. 근데 사고가 안 날 확률이 0.6이었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확률 0.6에 곱하기 그때의 기대 효용 루트 Q란 말이야. 자동차 가치는 1024만원이니까 그대로 넣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1024만원 이렇게 계산해주고, 자, 또는 더하기 사고가 났어. 이번에 사고가 날 확률 0.4야 0.4 곱하기 사고 났을 때는 차의 가치가 100만원이야 이 Q가 자동차의 가치야. Q에다가 100만원 집어넣어주면 루트 100만원.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2320이 나온다 이거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그때 기대 효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험 가입을 했어. 이번에는 보험 가입을 한 경우로 봅시다. 자, 이것도 자동차 사고가 안 났을 때 하고 사고가 났을 때와 같이 하고 자동차의 가치를 나눠서 따져야 되겠지. 그럼 사고가 안 났다라고 보게 되면, 자, 자동차가 원래는 1024만원이었는데, 자, 그때는 자동차 가치, 여기다 이제 비용을 갖다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비용이 295만원이었기 때문에, 자, 295만원을 빼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729만원이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자동차의 가치인 거지. 자,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 가격 1024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가치를 1024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는 가치가 100만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0만원으로 따져야 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보험료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295만원은 빼줘야 되는 거지, 비용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피해보상으로 679만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679만원. 자, 이렇게 더한 게 자동차 가치가 되는 거지. 자, 이것도 계산하게 되면은 484만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때 그럼 기대 효용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 확률, 사고가 안 났어. 사고가 안 날 확률은 0.6이었지. 0.6 곱하기 자동차 가치 Q를 효용함수에다 대입 루트 729만원 이렇게 계산해주고, 또는 더하기 사고가 날 확률 0.4에다가 곱하기 효용함수 루트 Q 자동차의 가치 484만원.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또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기 두들기는 거야. 이것도 하면 2500이 기대효용이 나온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기대효용이 2320인 반면에 보험 가입을 했을 때는 2500이 나오는 거니까, 아, 그때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비슷한 문제지. 자, 어떤 사람의 재산은 자, 900만원이지. 이게 단위가 1000원이니까 900만원인데, 자, 이 900만원이 재산이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은 800만원이다.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3. 그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8분의 5라고 하면 되겠지. 자, 또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U는 루트 Q고, Q가 재산이다. U는 효용이고, 이 사람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가 200만원, 화재가 날 경우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받는다.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또 결정해라. 자, 이것도 이제 방금 예제 8번과 비슷해. 자, 이것도 이제 경우 나눠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화재가 발생 안 하는 경우, 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눠서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자, 일단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경우부터 보자. 보험 가입을 안 한 경우부터. 자, 그러면 일단 그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화재가 발생 안 할 확률 8분의 5로 가면 되는 거지.
8분의 5. 자, 그때 바로 식 만들게. 곱하기. 자, 루트 Q. 이제 기대 효용을 갖다 곱해야 되는데, U라는 건 루트 Q야. Q는 재산이잖아. 그럼 루트. 자, 화재가 발생 안 해서 그럼 재산은 뭐 하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지. 900만 원이. 자, 900 이렇게 써주고. 자, 또는 자, 화재가 발생했어. 화재가 발생할 확률 8분의 3에다가 곱하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손실이 800만 원을 손실했으니까 재산이 9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날라간 거잖아. 그러면 100만 원만 남는 거지. 자, 이렇게. 자, 이걸 갖다 계산한 게 바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기대 효용이 되는 거야. 2250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보험 가입을 한 경우를 한번 볼까? 보험 가입을 한 경우는 자, 역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8분의 5 확률인 거지. 확률 해주고. 자, 그때 곱하기. 자, 루트.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보험. 화재가 발생 안 했으니까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지? 200만원. 그래서 재산이 900만원인데 200만원을 갖다가 빼면 700만원 재산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계산해주고. 자, 화재가 발생했어. 화재가 발생할 확률 8분의 3이지. 자, 그때 또 기대 효용 U라는 거. 자, 효용 함수 U는 자, 루트. 재산이 900인데 지금 손실했단 말이야. 자, 식을 써볼까? 원래는 재산이 이건데 자, 화재가 났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8천만원이 800만원이지. 800만원이 날라가는 거고, 자, 거기에다가 피해보상으로 500만원 받는 거잖아.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그리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이것도 200만원 빼야 되는구나. 200만원 보험료는 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빼게 되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400만원이야. 400만원. 자, 이렇게 이게 재산이야.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 보니까 보험 가입을 했을 때 그때 기대 효용이라는 거는 이거는 2403.6 나오거든. 자, 이 정도. 따라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기대 효용이 크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건데 한자 한자 천천히 잘 모르겠으면 되돌려 가면서 다시 한번 듣고 뭐 자기 손으로 한번 직접 한번 풀어 봅시다.